어디서 쓰레기 냄새나는 더러운 손으로 내 차를 만져? 당신 미쳤어? 당장 내 차에서 손 떼지 못해?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하마터면 차에 부딪힐 뻔해서 제가 다급하게 막느라 그만. 시끄러워.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애새끼를 우리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에 끌고 들어와서 남의 귀한 차에 기스를 내. 당신 오늘부로 당장 해고야. 당장 그 더러운 애새끼 끌고 내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11월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로얄 팰리스의 정문 앞에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선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수십억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 옆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으로 휘감은 50대 중반의 여자가 서슬 퍼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박 여사였습니다. 남편의 권력과 돈을 자신의 계급장처럼 여기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군림하는 여자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매서운 시선 끝에는 이 아파트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68살의 김만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품에는 흙투성이가 된 채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7살 남짓한 어린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고요. 만수 할아버지는 낡고 해진 경비복 자락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너무 춥고 아이가 길을 잃은 것 같아 잠시 보호하고 있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겨울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이 더욱 짙어졌을 뿐이죠. 누가 당신더러 여기서 고아원 원장 노릇하라고 월급 주는 줄 알아? 입주민들 안전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어디서 흙먼지 묻은 쓰레기 같은 걸 주워와서 내 차를 막아세워?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내가 내는 관리비로 사 입은 거야. 주제 파악을 못하면 옷 벗고 나가야지. 만수 할아버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경비복은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져 겨울바람을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발끝을 내려다보면 뒤축이 다 닳아버린 낡은 구두가 보였죠. 구두 앞코는 여기저기 까져 있었고 밑창이 얇아져서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며 쇳가루를 마셨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켰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아내와 단출하게 노후를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그에게 평온한 노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를 맞으면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는 빚쟁이들을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어린 손주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충격을 받은 아내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 할아버지의 삶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아내의 병원비와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그는 다시 세상의 가장 낮고 차가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구하게 된 일자리가 바로 이 로얄 팰리스 아파트의 경비원이었습니다. 이곳의 입주민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볼 법한 정재계 인사들이나 유명 연예인, 부유한 사업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자신들과 경비원들은 태생부터 다른 종족인 것처럼 선을 그었고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입주자 대표인 박 여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출근길에 경비원이 먼저 달려나와 차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날로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난리를 쳤고 분리수거장에 자신의 택배 박스가 조금이라도 늦게 치워져 있으면 경비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폭언을 퍼붓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아주 우연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저녁부터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기 위해 초소에서 나온 만수 할아버지는 단지 구석에 있는 으슥한 놀이터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미끄럼틀 아래 웅크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오래 밖을 헤맸는지 얼굴과 손에 시커먼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값비싸 보이는 겉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습니다. 한쪽 신발마저 잃어버린 채 맨발로 눈밭을 서성인 듯 아이의 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아이고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이 추운 날 혼자 이러고 있어. 만수 할아버지는 놀란 마음에 다급히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의 낡은 경비복 자락을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쥐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일단 아이를 따뜻한 경비초소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따뜻한 물이라도 먹인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안내방송을 할 참이었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고 얇은 외투를 벗어 아이의 몸을 꽁꽁 감싸 안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초소를 향해 걸어가던 중 아파트 정문 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한 채 단지 안으로 매섭게 돌진해 들어오는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보였습니다. 바로 박 여사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주차장 입구의 차단기가 늦게 열린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고 오늘은 아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거칠게 차를 몰고 들어오는 중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갑자기 커다란 엔진 소리에 놀라 발버둥을 치더니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잃고 자동차가 달려오는 도로 한가운데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안 돼. 위험해. 만수 할아버지는 앞뒤질 겨를도 없이 도로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구의 몸에서 어떻게 그런 순발력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칠게 달려오는 스포츠카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마주하며 아이의 허리를 낚아채듯 안고 아스팔트 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기익.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단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박 여사의 차는 할아버지와 아이가 쓰러진 곳에서 불과 뼘도 안 되는 거리에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쓰러진 와중에도 아이가 다칠세라 자신의 등과 어깨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 쓸린 할아버지의 무릎과 팔꿈치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며 낡은 경비복을 적셨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을 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짚은 손으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여사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와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자동차 범퍼 쪽을 먼저 살피며 신경질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구르면서 더러워진 장갑으로 자동차의 범퍼를 살짝 짚었는데 그곳에 흙자국이 남았던 것입니다. 야, 이 미친 영감탱이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평생 경비실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이 차 바퀴 하나 못 사. 어디서 이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애새끼를 끌고 와서 남의 귀한 차를 망쳐놔?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메아리 쳤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지나가던 몇몇 입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감히 입주자 대표인 박 여사에게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불쌍한 노인네가 오늘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하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사모님 차가 오는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바람에 막으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묻은 얼룩은 제가 당장 제 옷으로라도 깨끗하게 닦아놓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 할아버지는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바닥에 엎드리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는 피와 흙이 엉겨붙은 자신의 소매 끝으로 자동차 범퍼에 묻은 흙자국을 서둘러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역겹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발을 굴렀습니다. 만지지 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또 만져? 기스나면 당신이 물어낼 거야? 당신 당장 관리소장한테 전화해서 해고장 쓰라고 해. 그리고 저 거지 같은 애새끼 당장 길바닥에 내다 버려. 우리 단지 물 흐려지는 꼴 나는 절대 못 보니까. 사모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겉옷도 없이 맨발인 아이를 어떻게 밖으로 내쫓는단 말씀이십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초소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해고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밖으로 쫓아내는 것만은 참아주십시오.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고보다 눈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 가여운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의 흙 묻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자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어린 손주가 떠올라 도저히 이 아이를 차가운 거리로 내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애원에도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천박한 것들끼리 아주 눈물겨운 드라마를 찍고 있네. 당장 내 단지에서 꺼지지 못해? 박 여사는 분에 못 이긴 듯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휘둘러 만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중심을 잃은 할아버지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다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눈바닥 위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쓰러진 할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작은 두 손으로 할아버지의 찢어진 소매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차갑고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 숲 한가운데서 늙고 힘없는 경비원과 이름 모를 어린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매서운 폭언과 칼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지 입구 쪽에서 눈길을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다가온 거대한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그들 앞에 멈춰선 것은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버릴 듯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 내리는 아파트 정문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미끄러지듯 다가온 최고급 대형 세단. 세대는 정확히 박 여사의 스포츠카와
만수 할아버지 사이를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그 위압적인 등장에 방금 전까지 만수 할아버지를 향해 악을 쓰며 가방을 휘두르던 박 여사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죠.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황급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절박함과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장서서 달려온 은퇴 안경을 낀 중년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수 할아버지와 그 품에 안긴 아이를 발견하고는 터질 듯한 안도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도련님, 세상에 도련님 무사하셨군요. 사내의 외침에 아이는 만수 할아버지의 해진 경비복 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며 할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은퇴 안경을 낀 남자는 다름 아닌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명그룹 회장의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할아버지인 대명그룹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던 어린 손자가 잠시 정원을 산책하다 열린 대문 밖으로 나간 뒤 실종되어 버렸던 것이죠. 수십 명의 경호원과 비서진이 사색이 되어 강남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던 찰나 기적처럼 이 로얄 팰리스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비서관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르신 덕분에 저희 도련님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장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경황이 없어서 아이부터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서관은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만수 할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황급히 자신의 명함을 꺼내 할아버지의 거친 손에 쥐어주고는 아이를 안아들고 황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차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만수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작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유일하게 안아주고 지켜주었던 그 따뜻한 품을 잊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세대의 검은 세단은 다시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만수. 할아버지는 손에 쥐어진 명함을 내려다볼 겨를도 없이 얼얼한 어깨를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스팔트에 쓸린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눈 쌓인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짧은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검은 정장 사내들의 등장에 잠시 기가 눌려있던 박 여사가 상황이 종료되자 다시 이성을 잃고 펄길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녀는 그저 자신의 구역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것들 뭐야? 어디서 깡패 새끼들을 끌고 와서 남의 아파트 단지 물을 흐려. 저 늙은이가 단단히 미쳤구나. 당장 관리소장 튀어 내려오라고 해. 오늘 저 늙은이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박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악다구니를 퍼붓는 그녀의 목소리에 밤 기온보다 더 차가운 한기가 서려 있었죠.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헐레벌떡 뛰어온 관리소장 최 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박 여사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입주자 대표인 박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경비원들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이 야밤에 무슨 심려를 끼쳐드린 건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최 소장은 만수 할아버지의 찢어진 옷과 피가 흐르는 무릎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박 여사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턱으로 만수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소장님, 내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경고하는데 당장 저 인간 해고하세요. 내 귀한 차에 흙먼지 묻힌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대들고 깡패들까지 끌어들여서 아주 난동을 부렸어. 내일 아침에 내 눈에 저 인간이 다시 띄면 소장님 자리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요. 내 차 수리비는 저 인간 퇴직금에서 까든지 알아서 하고요. 박 여사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거칠게 엔진을 밟으며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겨진 최 소장은 그제야 매서운 눈초리로 만수 할아버지를 쏘아보았습니다. 김 반장님,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박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대들어요. 조용히 숨만 쉬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남의 집 애새끼는 주워와서 이 사단을 만듭니까? 당신 당장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사직서는 경비실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요. 소장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직장을 잃으면 제 아내 병원비 댈 길이 막막합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빚이 있어서 당장 내일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화장실 청소부터 재활용 쓰레기장까지 혼자 다 도맡아 하겠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 만수 할아버지는 최 소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애원했습니다. 68배 노인이 자식벌 되는 관리소장 앞에서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채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할 만큼 처절했죠. 하지만 최 소장은 귀찮다는 듯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고, 김 반장님,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나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입주자 대표가 찍어내리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내일 아침 교대 시간 전까지 초소 비워두세요. 좋게 말할 때 짐 챙기시란 말입니다. 최 소장은 매몰차게 뒤돌아 관리동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정문 앞 흩날리는 눈발 속에 홀로 남겨진 만수.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뼈를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찢어진 경비복 틈새로 파고들었지만 마음속에 불어닥친 절망의 눈보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한평 남짓한 좁고 차가운 경비초소로 돌아온 만수 할아버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를 구하느라 경황이 없던 비서관이 쥐어주고 간 구겨진 명함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침침한 눈으로 그 명함을 서랍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를 구한 대가로 무엇을 바란 적도 없고 그저 그 불쌍한 꼬마가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갔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캐비닛을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온 도시락통 안에가 쓰러지기 전 직접 떠주었던 목도리, 그리고 야간 근무 때마다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던 값싼 믹스커피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짐들을 낡은 비닐봉지에 주섬주섬 담으며 할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낡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구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쉴 새 없이 달려온 만수 할아버지의 고단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다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도
아들들에게만큼은 번듯하고 깨끗한 새 신발을 신겨주고 싶어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아버지였죠.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당신 병원비도 못 구하고 또 쫓겨나게 생겼구려. 염치 없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내가 막노동판을 전전해서라도 당신 약값은 꼭 댈 테니까. 빈 초소 안에 나직하게 울려 퍼지는 할아버지의 혼잣말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슬프게 흩어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어린 생명을 구하려 한 것뿐인데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언과 부당한 해고 그리고 갚아야 할 차 수리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이었으니까요.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작은 흠집 하나에는 세상을 다 부술 듯이 분노하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은 그저 길가의 쓰레기 취급을 하는 세상의 이치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남을 탓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새벽동이 트기 전 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로얄 팰리스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거리를 홀로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눈밭 위로는 테이프로 감아놓은 낡은 구두의 삐뚤빼뚤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죠. 비록 직장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차가운 눈길을 걸어가는 만수 할아버지의 가슴 한편에는 작은 위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것이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비루한 노인네지만 오늘 한 생명을 구했으니 그걸로 족하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차갑게 짓밟아도 남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정의로움을 잃지 않은 만수 할아버지의 굳건한 걸음. 그 걸음이 며칠 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기적의 씨앗이 될 줄은 할아버지 본인도 그리고 그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박 여사도 아직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다리도 절뚝거리면서 무슨 막노동을 뛴다고 그래요. 현장에서 다치면 우리만 곤란해져요. 오늘은 일거리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소장님, 제가 무거운 것도 잘 나르고 굳은 일은 다 할 테니 제발 한 자리만 부탁드립니다. 집사람 병원비가 밀려서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워서 그럽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 안 된다니까요. 나이도 있으신데 무릎까지 다쳐서 오시면 현장 반장들이 당장 쌍욕을 한다고요. 다음 주에 다리 좀 성해지면 그때나 다시 오세요. 가뜩이나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고요. 인력사무소 소장의 매몰찬 거절에 만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찾아온 인력사무소였지만 68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어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퉁퉁 부어오른 무릎으로는 그 어떤 막노동 현장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허탈감과 막막함이 만수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밑창이 떨어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두었던 낡은 구두는 얼어붙은 빙판길을 걸을 때마다 위태롭게 미끄러졌습니다.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데다 밥 한 술 뜨지 못해 현기증이 일었지만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까지 내야 하는 아내의 요양병원 입원비가 턱 밑까지 그를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수 할아버지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도착한 곳은 시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다인실. 병동의 구석자리에는
할아버지의 평생 반려자인 아내가 앙상하게 마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만수 할아버지의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툭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와 수건을 적신 뒤 아내의 굳어버린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바늘에 수없이 찔렸던 아내의 손은 이제 핏기조차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 못난 남편이 어제 또 일자리를 잃고 말았구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을 이렇게 추운 병실에 홀로 두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며 살게 하니 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소. 그래도 나 절대 포기 안 할 테니까 당신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우리 손주 녀석 다시 보러 가야지 않겠소. 만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내의 병상 곁을 맴돌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 없는 아내의 손을 얼굴에 부비며 소리 죽여 우는 늙은 남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잔인한 현실은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다가와 밀린 병원비 납부를 독촉하는 서류를 내밀고 갔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아든 만수 할아버지의 눈앞이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죠. 같은 시각 만수 할아버지의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대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수십 대의 CCTV가 철통같이 감싸고 있는 대명그룹 강 회장의 저택은 바깥의 추위가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호화로웠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샹들리에가 빛나는 거실 한가운데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대명그룹의 총수 강철웅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호랑이처럼 매섭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유명한 강 회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자상하고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의 무릎 위에는 어제 눈 내리는 밤길을 헤매다 극적으로 구조된 7살 난 손자 민준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똥강아지. 이제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거냐? 어제 이 할아비가 우리 강아지 잃어버린 줄 알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강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민준이를 목숨처럼 아끼며 키워온 강 회장이었습니다. 어제 잠시 경호가 소홀한 틈을 타 대문 밖으로 나갔던 손자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강 회장은 평생 일궈온 대명그룹 전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절망과 공포를 느꼈었죠. 할아버지 어제 나 엄청 무서웠어요. 막 눈도 오고 길도 모르겠는데 엄청 크고 빵빵거리는 자동차가 나한테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경비원 할아버지가 나를 꽉 안고 땅바닥으로 굴러서 나를 살려줬어요. 그 할아버지 옷도 다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도 났는데 내 머리만 계속 쓰다듬어 주셨어요. 나 그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민준이의 또박또박한 말에 강 회장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손자의 입을 통해 직접 그 위급했던 상황과 생명의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 자신 역시 맨손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거대한 그룹을 일궈낸 인물이었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고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민준이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늘 같은 은인이시구나.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지. 할아버지가 당장 그 경비원 할아버지를 모셔와서 우리 민준이가 직접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게 해주마. 강 회장은 곁에 서 있던 장비서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할아버지 얼굴은 사라지고 다시금 거대 그룹 총수의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이 번뜩였죠. 장 실장 어제 그 로얄 팰리스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했나? 당장 그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연락해서 그 경비원분을 정중하게 우리 저택으로 모셔오게. 내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대명그룹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례를 할 생각이네. 내 피부치를 살려준 분인데 섭섭지 않게 대우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서 실장은 정중히 허리를 굽히고는 황급히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명그룹 총수의 어명이 떨어진 이상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서 실장의 전화가 로얄 팰리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걸려 온 바로 그 시각 최 소장의 사무실에는 입주자 대표 박 여사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어제 만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차에 낸 흑자국을 핑계 삼아 세차비와 코팅 비용까지 관리사무소 비용으로 청구하겠다며 아침부터 최 소장을 달달 볶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로얄 팰리스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네, 대명그룹 비서실장님이시라고요?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단지에서 있었던 일은 다름이 아니라 네, 그 경비원을 회장님 자택으로 직접 모시고 오라고요? 최 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명그룹 강 회장이 직접 어제 손자를 구해준 만수. 할아버지를 초청해 거액의 살해를 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니까요. 저 실장님, 그게 사실은 그 경비원 김 반장이 오늘 새벽부로 저희 아파트를 그만두게 되어서요. 연락처도 바뀌고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무조건 찾아오라고 화를 내신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내일 저녁까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 소장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입주자 대표의 지시로 만수 할아버지를 매몰차게 해고하고 내쫓아버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만약 대명그룹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경비원 하나 자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룹 차원의 보복이 두려워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때 소파에 앉아 최 소장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던 박 여사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대명그룹, 대한민국 1위 기업의 회장.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엄청난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사업 확장을 위해 어떻게든 대명그룹 쪽에 줄을 대려고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나 다름없었죠. 소장님, 지금 대명그룹이라고 했어요? 어제 그 꼬마가 강 회장 손자였다는 말이에요? 네, 사모님. 대명그룹에서 어제 손자를 구해준 경비원을 직접 모셔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은인을 대접하겠다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김 반장을 잘라서 내쫓았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 이제 밥줄 끊기게 생겼습니다. 호들갑을 떠는 최 소장을 향해 박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뱀처럼 교활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참 바보같이 융통성이 없네요. 이 굴러들어온 황금알을 왜 그 더러운 늙은이한테 고스란히 쥐어주려고 해요? 그 늙은이가 지 발로 알아서 나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그래요? 박 여사의 말에 최 소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대명그룹에서는 분명히 어제 그 경비원을 데려오라고. 내 말 잘 들어요, 소장님. 어제 그 꼬마를 위험에서 구한 건 경비원이 아니라 나 박 대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차도에 뛰어든 아이를 칠 뻔한 걸 내가 내 귀한 스포츠카를 버린 각오로 핸들을 꺾어서 살려낸 거잖아. 그 늙은이는 오히려 애를 제대로 못 봐서 사고를 칠 뻔한 무능한 인간이라 어젯밤에 당장 해고해버렸다고 하면 완벽하잖아요. 네. 하지만 어제 분명히 김 반장이 몸을 던져서 아이를 안고 굴렀는데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라도 나면. 들통이 왜 나요? 어제 그 현장에 대명그룹 비서들이 왔을 때 당신네 경비원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 혼자 멀쩡하게 서 있었잖아요. 꼬마애가 뭘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어요? 소장님 말 한마디면 소장님이나 나나. 대명그룹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을 잡고 평생 팔자가 피는 거예요. 설마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발로 차버릴 생각은 아니겠죠? 박 여사의 협박 섞인 달콤한 유혹에 최 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대명그룹의 분노를 감당하느냐 아니면 박 여사의 악랄한 거짓말에 동참해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느냐. 자신의 알량한 밥그릇과 얄팍한 탐욕 앞에 최 소장은 결국 일말의 양심마저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가난한 늙은 경비원 하나쯤은 이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려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착각한 것이죠. 좋습니다, 사모님. 까짓 것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김 반장은 연락도 끊겼으니 이 세상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입니다. 제가 대명그룹 쪽에 말을 잘 맞춰 놓을 테니 내일 저녁 사모님께서 직접 강 회장님 저택으로 가시지요. 결탁을 마친 두 악당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추악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만수 할아버지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만들어낸 모래성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같은 시간 병원비 청구서를 손에 쥐고 눈보라가 치는 차가운 거리로 나선 만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약값을 벌기 위해 파지 줍는 수레를 끌고 묵묵히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다 떨어져 나간 구두 밑창 사이로 얼음장 같은 진흙이 파고들었지만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단하고 정직한 삶이 그리고 그 따뜻했던 구원의 손길이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히고 조작되고 있는지 모른 채 매서운 겨울의 한가운데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어둡고 탁하다 한들 진실이라는 빛은 결국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다가올 내일 저녁 강 회장의 대저택에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야가 이렇게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저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우리 단지에 들어온 귀한 아이가 험한 꼴을 당할 뻔했는데 제 목숨이 대수겠습니까? 번쩍이는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평창동 대명그룹 회장 저택의 웅장한 거실이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소곳이 앉은 박 여사는 얼굴에 한가득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기를 펼치고 있었죠. 그녀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우아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들은
그녀의 탐욕을 감추는 완벽한 포장지였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대명그룹의 총수 강 회장이 온화하지만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홍차의 김이 피어오르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진실과 거짓이 위태롭게 마주한 순간이었죠. 사모님께서 저희 손주를 위해 스포츠카를 내던지며 아이를 막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남의 아이를 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민준이가 사모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 은혜는 대명그룹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강 회장의 묵직한 감사의 말에 박 여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슬쩍 눈시울을 붉히는 척하며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을 술술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그날 야간 경비원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단지 안을 헤매고 있는데도 초소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퇴근길에 그 아이를 발견하고 차를 멈추려는데 아이가 놀라서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뛰어들지 뭡니까? 제가 핸들을 꺾고 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끌어안고 눈밭을 뒹굴었습니다. 제 값비싼 밍크 코트가 다 찢어지고 무릎이 깨졌지만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답니다. 오히려 그 무능한 경비원은 뒤늦게 나와서 핑계만 대길래 제가 입주자 대표로서 단단히 혼을 내고 당장 쫓아내버렸지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흘린 피와 눈물을 고스란히 자신의 영웅담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이었죠. 강 회장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손자 민준이가 분명 낡은 옷을 입은 경비원. 할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굴렀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 녀석은 어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경비원 할아버지라고 하던데 아이가 너무 놀라서 기억이 엇갈린 모양이군요.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여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교활한 혀를 굴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휴 회장님, 어린아이가 그 캄캄하고 무서운 밤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흙바닥을 구르며 아이를 감싸 안고 있을 때 그제야 헐레벌떡 뛰어온 경비원이 아이를 잠깐 받아들었거든요. 아이 눈에는 마지막에 자신을 안고 있던 그 늙은 경비원만 기억에 남았던 모양입니다. 관리소장에게 확인해 보시면 모든 진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관리소장과 이미 완벽하게 입을 맞춰놓은 박 여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손자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경황이 없었던 강 회장은 결국 그녀의 교묘한 거짓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렇군요. 사모님의 그 깊은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건설 자재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대명그룹 건설 부문의 모든 독점 계약을 사모님, 남편분의 회사와 진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성의일 뿐이니 앞으로 대명그룹이 사모님 댁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명그룹을 위해 저희 부부가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터져나오는 환희를 주체하지 못하고 연신 허리를 굽혀댔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의 피눈물을 제물로 삼아 얻어낸 추악한 황금빛 왕관이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화려한 대저택 안에서 악당들의 축배가 이어지고 있을 때 밖에는 다시금 매서운 겨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가장 춥고 어두운 길거리에는 만수 할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길 만큼
폐박스와 파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밀린 병원비를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면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새벽부터 온 동네 쓰레기장을 뒤지며 파지를 주워 모은 것이었죠. 손등은 칼바람에 터져서 붉게 갈라졌고 얇은 경비복 안으로 스며드는 냉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릎의 상처와 낡아 빠진 구두였습니다. 어제 아이를 구하느라 아스팔트에 심하게 갈려나간 무릎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해 진물이 스러바지와 엉겨붙어 있었고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았던 낡은 구두는 얼어붙은 진흙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마침내 수명을 다한 듯 밑창이 쩍하고 벌어져 버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닥의 냉기가 얇은 양말을 뚫고 발바닥을 찌를 때마다 만수. 할아버지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죠. 조금만 더 가자. 이 고개만 넘으면 고물상이다. 우리 마누라 약값 벌어야지. 이것만 팔면 내일 하루치 병원비는 될 수 있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힘겹게 수레를 밀어 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딛던 할아버지의 낡은 구두 밑창이 완전히 뜯어져 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할아버지의 몸이 차가운 빙판 위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수레가 기울어지며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수백 킬로그램의 파지와 고철들이 할아버지의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죠. 먼지와 흙탕물이 뒤집어 씌워지고 날카로운 상자 모서리에 얼굴이 긁혔지만 할아버지는 아픈 것도 잊은 채 허둥지둥 바닥을 기며 쏟아진 파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거 다 돈인데. 우리 집사람 살릴 돈인데. 얼어붙은 맨손으로 박스를 주워 담는 할아버지의 구분 등 위로 무심한 겨울 눈발이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성가시다는 듯 비켜갈 뿐 누구 하나 쓰러진 노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철저하게 혼자가 된 세상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익숙하고도 찢어지는 듯한 외침에 만수 할아버지의 어깨가 흠찍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낡은 패딩을 입고 양손에 비닐봉지를 든 젊은 청년이 눈물을 글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만수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정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던 참이었죠. 아이고 정우야, 내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 일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정우는 쏟아진 파지 더미 속에 꿇어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아버지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키려던 정우의 시선이 아버지의 쩍쩍 갈라진 손과 피투성이가 된 무릎, 그리고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맨발이나 다름없는 낡은 구두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이 구두 대체 뭡니까? 제가 첫 월급 탔을 때 사들인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걸 아직도 신고 계셨어요? 아파트에서 쫓겨나셨다면서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픈 엄마 모시고 형 빚 갚느라 이러시는 거 제가 뻔히 다 아는데 왜 아들인 저한테까지 짐을 안 나눠주시는 거냐고요. 정우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탓에 거칠어진 아들의 손이 만수. 할아버지의 굽은 등을 감싸 앉아 참았던 할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 녀석아. 애비는 괜찮다.
남자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우는 거 아니야. 아빠가 운동 삼아 잠시 걷다가 미끄러진 것뿐이야.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좀 희생하세요. 저 내일 모레 지연이랑 상견례 하기로 한 거, 우리 그냥 미뤄요. 아니, 그냥 다 취소할게요. 저 지연이네 집안 엄청나게 부자인 거 알고 나니까 덜컥 것부터 났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길바닥에서 낡은 구두 신고 피 흘리시는데 저 혼자 장가 간다고 그 비싼 호텔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 모시고 갈 자신 없어요. 정우의 울부짖음에 만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의 여자친구 지연은 참으로 착하고 참한 아가씨였지만 그녀의 집안이 평창동의 내로라 하는 재벌가라는 사실에 정우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말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가 최고급 호텔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할아버지가 워낙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이라 예비 사돈어른을 꼭 직접 만나보고 인품을 확인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거든요. 정우는 그 할아버지가 바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대명그룹의 강 회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거대한 부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무슨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게야. 상견례가 애들 장난이냐? 내 평생 반려자를 정하는 그 귀한 자리에 애비가 어떻게 빠져. 그리고 취소라니 절대 안 될 말이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바른 녀석인데 집안이 조금 기운다고 꼴릴 게 무엇냐. 하지만 아버지, 지연이네 할아버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시래요. 우리 집 빚더미인 것도 그렇고 아버지 지금 입고 가실 양복 한 벌 제대로 된 구두 한 켤레도 없잖아요. 저 지연이네 식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행여나 무시당하고 초라해지실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정우의 눈물 섞인 고백은 가난이라는 무게가 자식의 앞길마저 어떻게 짓누르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걱정하지 말아라. 애비가 비록 남들처럼 돈은 못 물려줬어도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내 예비 처가댁 어르신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들의 그 착하고 성실한 심성을 알아봐 주실 게다. 애비가 어떻게든 번듯하게 씻고 제일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고 나갈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상견례 준비나 잘하거라. 알겠느냐? 할아버지의 굳은 의지에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차가운 골목길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늙은 아버지와 가난한 아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들 만큼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찬물로 간신히 몸의 흙먼지를 씻어낸 만수 할아버지는 차디찬 냉골인 단칸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할아버지는 강력 접착제를 들고 밑창이 뜯어진 낡은 구두를 이리저리 붙여보고 있었죠.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가버린 가죽은 접착제를 뱉어내며 자꾸만 입을 벌렸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우리 아들 상견례 자리에 갈 수는 없는데 사돈어른 뵐 면목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꼬? 만수 할아버지는 헝겊으로 구두코를 문지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구두 위로 떨어지는 늙은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방울은 가난해서 자식에게 한없이 미안한 세상. 모든 부모의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거짓된 영웅이 되어 재벌가의 환대를 받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박여사와 자식의 앞길에 짐이 될까봐 뜯어진 구두를 쥐고 숨죽여 우는 만수 할아버지. 이 두 사람의 극단적인 운명은 다가오는 주말
최고급 호텔의 상견례 장소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으로 충돌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제가 다시 매드릴게요. 그리고 이 구두는 정말 어쩌시려고요. 표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괜찮다. 바짓단으로 살짝 덮으면 아무도 모를 게야. 내가 걸음을 좀 조심해서 걷도록 하마. 우리 아들 장가가는 첫 단추를 꿰는 날인데 애비가 칠칠치 못하게 눈물은 왜 글썽이고 그래.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칠 내내 몰아치던 매서운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지만 겨울 특유의 살을 애는 듯한 한기는 여전히 거리를 맴돌고 있었죠. 만수 할아버지가 새 들어 사는 비좁고 허름한 단칸방 안에는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오늘 입은 양복은 무려 20년 전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큰맘 먹고 장만했던 낡고 유행이 지난 짙은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롱 깊숙한 곳에 눌려있던 탓에 아무리 다림질을 해도 소매와 깃의 낡은 티를 지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정우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발끝이었습니다. 며칠 전 빙판길에서 완전히 뜯어져 버렸던 그 낡은 구두.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차마 맨발로 갈 수 없어. 지난밤 내내 강력 접착제와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 벌어진 밑창을 억지로 이어 붙여 놓았습니다. 가죽이 벗겨져 허옇게 속살을 드러낸 앞코 부분은 검은색 매직을 칠해 교묘하게 상처를 가려두었죠. 멀리서 보면 그럭저럭 평범한 검은 구두처럼 보였지만 한 걸음만 가까이 다가가도 그 처절하고 눈물겨운 임시방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볼품없는 신발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그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밑바닥 굳은 일만 도맡아 하시며 당신의 신발, 한 켤레조차 온전히 사신지 못한 아버지의 희생이 그 뜯어진 구두 밑창 사이로 생생하게 비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만 가자. 지연이네 어르신들 기다리시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어깨 쫙 펴고 늠름하게 걷거라. 만수 할아버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앞장서서 방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기죽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더욱 당당한 척 걸음을 옮겼지만 테이프로 감아놓은 구두 밑창이 방바닥에 쩍쩍 달라붙으며 내는 미세한 소리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로얄 팰리스에서는 이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또 다른 외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호호 아줌마 내 캐시미어 숄 어디다 뒀어? 오늘 내가 입을 옷에 티끌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오늘이 어떤 날인데. 대명그룹 강 회장님과 한 테이블에서 오찬을 하는 날이라고. 입주자 대표 박 여사는 전속 미용사까지 집으로 불러들여 머리 손질을 받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모피 코트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만수 할아버지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서서 얻어낸 강 회장과의 독대자리. 오늘 그 오찬에서 남편 회사의 수백억대 건설 계약 도장을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오찬 장소가 공교롭게도 만수 할아버지와 정우가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라는 사실을 박 여사는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남의 인생을 짓밟고 훔쳐낸 거짓 영웅 행세로 얻은
영광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인지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 무렵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 높고 화려한 회전문 사이로 끊임없이 최고급 외제차들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정복을 입은 발레 파킹 직원들이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그곳에 만수 할아버지와 정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비조차 아끼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찬바람을 맞으며 호텔 앞까지 걸어온 참이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황금빛 샹들리에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코끝을 스치는 고급스러운 생화 향기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은 오히려 두 사람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걷는 내내 만수 할아버지의 신경은 온통 자신의 발끝에 쏠려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걸을 때마다 본드로 엉성하게 붙여놓은 낡은 구두, 밑창이 혹여나 바닥에 들러붙어 소리를 내지 않을까? 혹은 매직으로 칠해둔 앞코가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서 너무 흉하게 보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만 했죠. 호텔 직원들의 친절한 눈빛조차 마치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것만 같아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정우의 뒤를 바짝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연이네 할아버님이 깐깐하시긴 해도 지연이가 미리 우리 사정 다 좋게 말씀드려 놨다고 했어요. 정우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VIP 프라이빗 다이닝 구역으로 올라가는 내내 두 부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땡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단아한 원피스 차림의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우 오빠도 어서 와. 우리 할아버지랑 어머니 모시고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 지연은 만수 할아버지의 낡은 양복과 엉성한 구두를 보고도 단 한 척의 내색도 없이 진심으로 반갑게 두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그 따뜻하고 구김살 없는 태도에 만수 할아버지는 그나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이토록 착하고 맑은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빚더미에 앉은 자신들의 처지가 그녀에게 짐이 될까봐 가슴 한구석이 또다시 시려왔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할아버지께서 식사 전에 먼저 차를 한 잔 나누자고 하셨어요. 지연의 안내를 받으며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방 안은 바깥의 로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방 한가운데에는 수공예로 조각된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테이블의 상석 가장 깊숙한 자리에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은 노신사가 등을 보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지연의 어머니로 보이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고 방 한구석의 소파에서는 7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우, 오빠랑 아버님 도착하셨어요. 지연의 낭낭한 목소리에 창밖을 바라보던 노신사 즉 대명그룹의 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압도적인 위엄이 흘렀죠. 만수 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을 바지 봉제선에 꽉 붙인 채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정우 애비되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룸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던 만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고 뜯어진 구두가 테이블 밑으로 최대한 숨겨지도록 발을 살짝 뒤로 뺐습니다. 제발 이 초라한 모습이 사돈어른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지요. 강 회장의 묵직하고 깊은 목소리가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 역시 딸과 손녀를 통해 예비 사돈댁의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사실은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으며 거대 그룹을 일군 강 회장은 돈에 많고 적음보다 사람의 그릇과 심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깐깐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테이블 앞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는 찰나였습니다. 긴장한 탓에 힘이 덜 들어간 발걸음이 카펫 가장자리에 살짝 걸리면서 억지로 붙여두었던 낡은 구두의 앞코가 카펫에 쓸려버렸습니다. 찌지직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검은색 절연 테이프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구두의 혓바닥처럼 벌어진 밑창이 적나라하게 그 처참한 속살을 드러내고 말았죠. 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황급히 발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벌어진 낡은 구두의 틈새는 테이블 맞은편에 선 강 회장의 시야에 고스란히 들어간 후였습니다. 정우 역시 당황하여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서려 했으나 차마 어찌할 바를 몰라 입술만 지식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당당해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들키다니. 만수 할아버지는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어진 구두 밑창을 응시하던 강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낡은 구두에서 시작해 물이 빠지고 해진 오래된 양복을 거쳐 잔뜩 움츠러든 만수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와 흙먼지에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7살. 민준이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문가에 굳어있는 만수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아이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환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 자동차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우당탕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가로질러 만수 할아버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경비원 할아버지 맞죠? 민준이의 맑고 날카로운 외침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이는 달려가 만수 할아버지의 다리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전 눈보라 치던 밤 도로 위로 몸을 던져 자신을 꽉 안아주었던 그 따뜻하고 거친 숨결. 옷은 낡은 양복으로 바뀌었지만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선하고 슬픈 눈동자와 마른 체구를 아이는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정문에서 자신이 온몸을 던져 구했던 바로 그 작은 꼬마가 왜 눈앞에 사돈어른 저택에서 나타난 것인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꼬마야, 내가 왜 여기에? 할아버지, 그때 나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 머리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무릎에서 피도 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엄청 찾았는데
왜 우리 아파트에서 없어졌어요? 민준이는 만수 할아버지의 다리에 얼굴을 부비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과 정우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몰라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사람은 바로 대명그룹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아이를 다독이려 허둥대는 만수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과 벌어진 낡은 구두, 그리고 놀라움에 물든 선량한 눈동자에 꽂혔습니다. 박 여사가 묘사했던 졸고 있던 무능한 경비원이 아니라 손자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자신을 온몸으로 굴러 안아주었던 진짜 생명의 은인이 지금 예비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지금 민준이 내가 말하는 그 은인이 바로 저분이시란 말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냉철하게 기업을 이끌어온 거장의 눈가에 붉은 핏발이 서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진실의 문이 마침내 굉음을 내며 열리는 그 숨막히는 찰나,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멎은 듯한 완벽한 정적 속에서 서로의 운명을 직감한 두 늙은 아버지의 시선이 허공에서 묵직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방에 들어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 안아주실 때 입었던 그 까슬까슬한 냄새랑 똑같아요. 다치신 데는 진짜 다 나은 거 맞죠?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팽팽한 긴장감은 7살 민준이의 티 없이 맑은 목소리에 일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만수 할아버지의 해진 양복 바지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의 뺨에는 그날 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느꼈던 생명의 은인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지연과 정우는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지연의 어머니 역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대명그룹 강 회장의 눈빛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날카로운 직관과 이성으로 거대 그룹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맹렬하게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이복의 꼬마야, 내가 그때 그 눈 오던 밤에 길을 잃었던 그 아이란 말이냐? 세상에 어쩌다 이런 귀한 댁의 자손이 그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게야. 내 짐작도 못했구나. 만수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뭉툭한 손마디, 흙먼지와 고된 노동이 훈장처럼 깊게 파인 그 주름진 손이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순간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강 회장의 발걸음이 카펫 위를 지나 만수 할아버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물과 밑창이 뜯어진 구두를 애써 뒤로 감추며 잔뜩 움츠러든 가난한 노인의 거리가 완전히 좁혀지는 순간이었죠. 강 회장의 시선은 아이를 다독이는 만수 할아버지의 손등에서 시작해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을 지나 마침내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낡고 벌어진 구두 끝에 머물렀습니다. 검은색 절연 테이프가 너덜너덜하게 매달린 채 흉한 속살을 드러낸 그 구두를 보는 순간 강 회장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겨야만 하는 가난한 자의 뼈아픈 현실에 대한 먹먹함이자 그토록 거룩한 은인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이었죠. 어르신, 저희 손자를 살려주신 은인이 바로 어르신이셨습니까?
강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압감 대신 깊은 존경과 짙은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어르신이라 부르는 사돈어른의 태도에 화들짝 놀라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은인이라니요. 그저 어른으로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보다 제가 오늘 참으로 결례를 범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 장가보내는 귀한 자리에 이리 남루한 꼴로 찾아뵙고 신발까지 흉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제가 무슨 낯으로 사돈어른을 뵙겠습니까? 부디 제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 할아버지는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행여나 자신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착하고 성실한 아들 정우가 이 대단한 처가댁에서 흠잡히고 무시당할까봐 그것이 못내 두렵고 원통했던 것이죠. 아들 정우 역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붉어진 눈시울을 꾹 누르며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넓고 화려한 프라이빗 다이닝 룸 안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천하의 대명그룹 강 회장이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다던 그 철혈의 총수가 만수 할아버지의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깊이 굽혀 깍듯한 인사를 올린 것입니다. 사돈어른, 고개 드십시오. 부끄러워하셔야 할 사람은 사돈어른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제 핏줄에 목숨을 빚지고도 이제야 사돈어른을 뵙게 된 이 늙은이의 무심함을 부디 꾸짖어 주십시오. 강 회장의 절도 있고 진심 어린 인사의 지연의 어머니는 짧은 탄성을 내뱉었고 정우의 두 눈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만수 할아버지의 양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맞잡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당황하여 거칠고 흉한 손을 빼내려 했지만 강 회장은 더욱 단단히 힘을 주어 그 거룩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의 이 거친 손이 없었다면 저희 손자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지금 숨기려 하시는 저 낡은 구두야말로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값비싼 명품보다도 빛나고 존귀한 훈장입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 이런 훌륭한 아버님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제 손녀를 평생 믿고 맡기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 단호하고도 따뜻한 선언은 만수 할아버지의 가슴에 맺혀 있던 오랜 서러움과 가난의 응어리를 일순간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하대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는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가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연 역시 다가가 정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방 안은 순식간에 진실이 가져다 준 벅찬 감동과 따뜻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도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며 이 기적 같은 인연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눈물겨운 상봉의 이면에서 강 회장의 머릿속은 매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만수 할아버지가 진짜 은인이라면 며칠 전 자신의 저택에 찾아와 온갖 가증스러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영웅 행세를 했던 그 여자, 로얄 팰리스의 입주자 대표 박 여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강 회장의 눈빛이
이내 매서운 포식자의 그것으로 돌변했습니다. 사돈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날 밤 경비원분을 찾았을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말하기를 어르신께서 무능하여 당장 해고를 당했고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라는 여자가 자신이 차를 버려가며 아이를 구했다고 하던데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수 할아버지는 어두운 낯빛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남을 험담하는 것을 꺼려하는 성품이었으나 사돈어른의 단호한 물음에 결국 그날 밤에 참담했던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날 아이를 구하느라 바닥을 구르면서 제가 그 입주자 대표 사모님의 외제차 범퍼에 흙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차를 더럽히고 아파트 물을 흐렸다며 크게 노하셨고 저는 결국 다음날 새벽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차 수리비까지 청구하겠다는 바람에 어제는 병상에 누워있는 제 아내의 약값이라도 벌어보려 파지를 줍다가 그만 빙판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이 구두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담담한 고백이 이어질수록 루만의 온도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을 해고하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 그 선행을 가로채어 자신에게 수백억 대의 건설 계약을 요구했던 박 여사의 그 악랄하고 교활한 민낯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은인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내 앞에서 감히 그런 철면피 같은 사기극을 벌였단 말이냐? 강 회장의 입에서 낮고 서늘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 비정한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강 회장이었지만 인간의 가장 선한 마음을 짓밟고 그것을 탐욕의 도구로 삼은 박 여사와 관리소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곁에 서 있던 장비서 실장을 턱짓으로 불렀습니다. 장비서 실장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짝 얼어붙은 채 다가왔죠. 장 실장, 오늘 점심에 나와 오찬을 하기로 한 그 로얄 팰리스 입주자 대표 부부 말이다. 장소가 어디지? 회장님, 바로 이 호텔 3층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VIP룸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 아주 잘 됐군. 당장 그 여자와 남편을 이 방으로 모셔오게. 내가 오늘 그들에게 대명그룹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줘야겠어. 그리고 로얄 팰리스 관리소장 그놈도 당장 이 호텔로 끌고 오도록 해. 내 눈앞에서 이 썩어 빠진 거짓말의 뿌리를 아주 통째로 뽑아버릴 테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비서 실장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돈어른,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의라는 것이 반드시 살아있음을, 그리고 남의 피눈물을 훔친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오늘 제 손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그저 편안히 앉아 저 악당들의 최후를 지켜만 보십시오. 강 회장은 만수 할아버지를 이끌어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 앉혔습니다. 뜯어진 구두를 감추려던 늙고 초라한 아버지는 어느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곁에서 가장 존귀한 예우를 받는 귀빈이 되어 있었죠. 정우와 지연 역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은 채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호텔 3층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승리의 미소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이제 곧 강 회장이 들어와 수백억 대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여보, 내 말 맞지? 내가 그 늙은 경비원 쫓아내고 입 싹 닦은 게 신의 한 수였다니까. 그깟 흙먼지 좀 뒤집어 쓴 게 대수야? 머리가 나쁘면 평생 남의 아파트 문이나 열어주며 사는 거고 나처럼 머리가 비상해야 이런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거라고. 오늘 강 회장님 오시면 아주 납작 엎드려서 비위 잘 맞춰. 알았지? 박 여사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습니다. 가장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던 박 여사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문턱에 선 사람들은 강 회장이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대명그룹 경호원들이었으니까요. 경호원들은 한치의 자비도 없는 차가운 얼굴로 박 여사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철웅 회장님께서 위층 VIP 프라이빗 다이닝 룸으로 두 분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호원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박 여사의 남편은 당황했지만 눈치가 없는 박 여사는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회장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룸으로 부르셨나 봐요. 여보, 빨리 가자. 회장님이 우리한테 아주 큰 선물을 주시려나 봐.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처형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박 여사는 명품 백을 흔들며 콧대를 높이 치켜들고 경호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피워낸 탐욕의 꽃이 이제 곧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꺾이고 짓밟히게 될 거대한 사이다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희 부부가 회장님을 뵙게 될 날만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룸 안으로 들어선 박 여사는 가장 교태롭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남편 역시 잔뜩 긴장한 얼굴로 허리를 굽실거리며 강 회장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죠.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수백억 대의 건설 하청 계약이라는 탐욕스러운 황금빛 신기루만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박 여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자신들을 맞이해 줄 것이라 믿었던 강 회장은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곁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녀 지연과 정우가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박 여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강 회장의 바로 옆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는 VVIP석에 닿는 순간 박 여사의 입은 헉하고 벌어진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자신이 쓰레기 취급을 하며 아파트 밖으로 내쫓아버렸던 그 늙고 초라한 야간 경비원 김만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색이 바랜 낡은 양복을 입고 밑창이 뜯어진 볼품없는 구두를 신은 채로 말이죠. 박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 그것도 천하의 대명그룹 회장과 나란히 앉아있는 저 늙은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녀의 얄팍한 머리로는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함은 이내 오만한 분노로 바뀌었고 박 여사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대체 왜 여기에 앉아 있어? 경호원들 밖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이런 냄새 나는 거지?
같은 늙은이가 회장님 귀한 자리에 함부로 들어오게 놔둔 거야. 당장 이 더러운 인간 끌어내지 못해? 박 여사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만수 할아버지를 향해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곁에 앉은 강 회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 회장의 눈빛은 먹잇감을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잔혹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죠. 남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박 여사의 옷자락을 다급히 잡아당겼지만 이미 탐욕과 오만에 눈이 먼 그녀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회장님 많이 놀라셨죠? 이 노인네가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무능하고 뻔뻔한 경비원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장 내쫓겠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벼락 같은 호통이 루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 주먹으로 원목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에 탁자 위의 크리스털 잔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며 떨렸고 박 여사는 그 엄청난 기세에 짓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 부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숨막히는 압박감이 뿜어져 나와 두 사람의 목을 조르는 듯 했죠.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내가 쓰레기 취급하며 끌어내라 명한 저 어르신이 바로 내 하나뿐인 손자를 살려주신 진짜 은인이시다. 그리고 내 소중한 손녀딸의 평생 반려자를 키워내신 나의 귀한 사돈 어르신이시란 말이다. 강 회장의 서리빨 같은 선언에 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사돈어른, 생명의 은인. 그 단어들이 박 여사의 고막을 찢을 듯이 때리며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모래성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덜덜 떨리는 다리로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명그룹과 사돈을 맺을 집안의 어르신을 자신의 아내가 아파트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은 그들의 회사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 아이를 구한 건 저였습니다. 저 노인네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저 노인네가 사기꾼입니다. 박 여사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만수 할아버지에게 사기꾼이라는 누명까지 씌우려는 그 악랄한 모습에 정우는 분노로 주먹을 쥐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 했지만 만수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하늘이 내리는 법이었으니까요. 오해? 사기꾼? 그래, 끝까지 그 교활한 혀를 뽑아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들어와라. 강 회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경호원 2명의 양팔에 짐짝처럼 질질 끌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로얄 팰리스의 관리소장 최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색이 되어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손을 놓자마자 최 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회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힘없는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저 악독한 박 여사가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온몸으로 구하신 분은 김 반장님이 맞습니다. 박 여사는 차에 흙이 묻었다며 은인이신 김 반장님을 해고하라고 윽박질렀고 제가 회장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
자기가 아이를 구한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저를 꼬드긴 것입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최 소장의 처절한 자백이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박 여사는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내가 감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얼마 받고 저 늙은이랑 짜고 치는 거야. 박 여사가 최 소장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단숨에 그녀의 양팔을 제압해 바닥에 꿇어 앉혔습니다. 이제 완벽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박 여사는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지옥의 덫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아내가 대명그룹 회장을 상대로 얼마나 끔찍하고 멍청한 사기극을 벌였는지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남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린 아내에게 달려가 사정없이 그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자,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리고 박 여사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이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여편네야. 내가 내 인생을 우리 회사를 다 말아먹었어. 어디서 감히 생명의 은인을 내쫓고 대명그룹 회장님을 상대로 사기를 쳐? 너 때문에.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오늘로 끝장나게 생겼단 말이다. 남편의 울부짖음에 박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뼛속 깊이 깨달으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 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봅니다. 제발 남편 회사 계약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돈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명품 코트가 구겨지는 것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바닥에 쓸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 여사는 만수 할아버지의 발끝까지 기어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추운 겨울밤 낡은 경비복을 입고 피 흘리며 엎드려 있던 만수 할아버지를 향해 쓰레기라며 구둣발로 짓밟으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낡은 구두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죠. 하지만 강 회장의 얼굴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박 여사 부부와 최 소장을 향해 대명그룹 총수로서 가장 가혹하고 철저한 응징을 선언했습니다. 용서라. 남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가난한 노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자들에게 용서란 없다. 장 실장 들어라. 지금 즉시 이자의 건설회사와 맺고 있던 모든 하청 계약을 전면 백지화해라. 대명그룹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블랙리스트에 올려 대한민국 건설 바닥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회 회장님,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지만 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사기 미수 명예훼손 무고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해라.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저들이 감옥에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 특히 저 여자가 우리 사돈 어르신을 폭행하고 무릎을 다치게 한 부분은 특수 폭행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 강 회장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박 여사 부부와 최 소장의 숨통이 하나씩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백억 대의 자산가에서 빈털터리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그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낼 뿐이었죠. 강 회장은 벌레를 보듯 그들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더 이상 내 귀한 사돈어른의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당장 이 쓰레기들을 치워라. 경호원들이 박 여사와 남편 최 소장의 양팔을 꺾어들고 짐짝처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울리며 멀어지는 그들의 비참한 절규는 권력과 돈을 무기로 약자를 짓밟았던 악당들이 맞이해야 할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최후의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룸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몰아쳤던 거대한 사이다 같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진실이 승리했다는 묵직한 카타르시스가 내려앉아 있었죠.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 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느꼈던 뼈저린 모멸감 인력사무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며 흘렸던 눈물. 빙판길에서 넘어져 파지를 주워 담으며 가슴을 쳤던 그 모든 서러운 시간들이 따뜻한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어른 놀라게 해드려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못난 것들이 감히 사돈어른을 핍박한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우리 아이들의 혼사에만 집중하시지요. 강 회장이 다시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로 돌아와 만수 할아버지의 잔을 채워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와 지연 역시 환하게 웃으며 만수 할아버지의 낡은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테이블 아래로 뜯어지고 테이프가 붙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남들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신발일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왕의 찬란한 구두보다도 가장 빛나고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거룩한 훈장이었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인정받고 승리하는 가장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악당들의 처절한 절규가 굳게 닫힌 참나무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프라이빗 다이닝 룸 안에는 다시금 평온하고 따뜻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 할아버지의 빈잔에 따뜻한 잣띄운 수정가를 손수 채워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놀라게 해드려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이제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우리 아이들의 혼사에만 집중하시지요. 그리고 사부인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대명그룹 재단 산하의 제일 좋은 VIP 병실로 모실 테니 병원비 걱정은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을 꾸려 사부인의 쾌유를 돕겠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 은혜를 대체 어찌 다 갚으란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사람까지 이리 챙겨주시니 제 평생의 한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굵은 주름 사이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와 지연 역시 서로의 손을 꽉 맞잡은 채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평생을 어두운 밑바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온 만수 할아버지의 삶에 마침내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호령은 단호하고도 철저했죠. 만수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사기극을 벌였던 박 여사와 그녀의 남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완벽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대명그룹과의 모든 하청 계약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업계에 그들의 악행이 낱낱이 소문나면서 남편의 건설회사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빚더미에 앉게 된 박 여사 부부는 살고 있던 로얄 팰리스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수 할아버지를 밀치고 다치게 한 특수폭행과 대명그룹을 상대로 한 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두 사람은 차가운 구치소 수감복을 입게 되었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선량한 경비원을 핍박했던 최 소장 역시 구속수사를 피하지 못했고 평생을 감옥에서 참회하며 살아야 하는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었습니다. 반면 만수 할아버지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로 대명 VIP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최고급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손발에 다시 따뜻한 피가 돌고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숨을 쉬며 만수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아주던 날, 할아버지는 아내의 병상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이제 우리 빚쟁이한테 쫓길 일도 없고 우리 착한 아들 정우도 이쁜 며느리 얻어서 잘 살게 되었으니 당신도 훌훌 털고 일어나서 남은 여생 나랑 꽃구경이나 다니며 편하게 삽시다. 여보 당신 그동안 나 살리느라 그 험한 일 다 견디며 참으로 애썼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노부부의 맞잡은 손 사이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수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도 마침내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벚꽃이 만개한 눈부신 봄날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호텔의 야외 예식장에서는 정우와 지연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로 흩날리는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었고 하객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장의 혼주 대기실에는 낡은 회색 양복 대신 강 회장이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직접 맞춰준 멋진 턱시도를 입은 만수 할아버지가 늠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한 듯 연신 옷깃을 매만지던 만수 할아버지의 곁으로 강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붉은색 벨벳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죠. 사돈어른 오늘 참으로 멋지십니다. 젊은 시절의 늠름함이 그대로 묻어나시는군요. 식이 시작하기 전에 사돈어른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가뜩이나 과분한 대접을 받아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또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강 회장은 말없이 만수 할아버지 앞에 소파에 앉더니 벨벳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수제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어진 그 구두는 만수 할아버지가 평생 단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귀하고 값비싼 신발이었죠.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 할아버지의 발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천하의 대명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도 내려놓은 채 낡은 구두를 신고 거친 삶을 버텨온 예비 사돈의 발밑에 기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지금 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얼른 일어나십시오. 만수 할아버지가 혼비백산하여 강 회장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의 낡은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벨벳 상자에서 꺼낸 눈부신 새 구두를 할아버지의 발에 정성껏 신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사돈어른의 낡고 뜯어진 구두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신 사돈어른의 위대한 발자취가 그 낡은 구두 밑창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제가 함께 나누어지겠습니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만수 할아버지의 두 눈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꼭 들어맞는 새 구두의 끈을 단단히 묶어들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수 할아버지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새 구두를 신고 가시밭길이 아닌 푹신한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동안 험한 길을 걷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신 사돈어른의 발을 이제는 이 튼튼한 구두가 편안하게 감싸드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함께 지켜보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지요. 사사돈어른. 만수 할아버지는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강 회장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늙은 아버지의 뜨거운 포옹이 혼주 대기실의 공기를 눈물겹도록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었죠. 잠시 후 경쾌하고 장엄한 결혼 행진곡이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지연과 가장 듬직한 신랑 정우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가장 영광스러운 혼주석에는 강 회장 부부와 나란히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새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서 있는 만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정우와 지연은 부모님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넓은 등과 며느리의 고운 어깨를 번갈아 다독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평생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막장 같은 삶 속에서도 남을 돕는 선한 마음과 정직함을 잃지 않았던 늙은 경비원. 그가 차가운 겨울밤 꽁꽁 언 손으로 베풀었던 아주 작은 온기는 돌고 돌아 그 자신의 얼어붙은 삶을 통째로 녹여버리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아 이어붙인 뜯어진 구두는 결코 가난의 수치도 부끄러운 얼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가장 거룩한 훈장이었으며 세상을 향해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심장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만수 할아버지의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고 곁에 있는 아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발끝에서 반짝이는 새 구두를 내려다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향해 진심, 어린 위로와 칭찬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좋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겨울을 이겨낸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눈부시게 찬란하고 찬란한 어느 멋진 봄날의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